자, 지난 시간에 환경결정론 얘기하다가 융페스케까지 나왔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제도, 풍습이 서로 상이하게 됐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로, 삼국 통일로 신라의 전통, 화백, 화랑, 또 골프 문제도 이런 것들이 그 뒤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지되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화랑 제도가 아이돌, 그러니까 기획사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전혀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고 주장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그 신라 사회는 되게 버라이어티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적인 문제에서 계속 자유분방했었고, 화랑색이라고 하는 그 책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책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진위 논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수북합니다. 미실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의 내용도 사실은 화랑색이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역사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하다. 더더군다나 우리 역사의 큰 특징은 기록으로 많이 남겼어요. 화랑세기가 만약에 진짜라면 엄청난 센세이션을 가져올 겁니다. 화랑세기뿐이 아니라 옛날 고구려의 뭐 신집 5권, 유기 100권 이런 책들이 있었다는 기록인데 지금 없거든요. 근데 어느 무덤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예. 또 뭐 고흥박사가 썼다고 하는 서기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김부시가 썼다고 하는 삼국사기만 현재 남아있지, 그 이전에 있었던 옛날 역사책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또는 뭐 그 숨겨두거나 이랬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발견이 되기만 한다면 그 역사를 다시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기록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장적이 있었죠. 신라 문서, 신라에서 세금 걷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문서인데 불경 표지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종이 여러 장을 덧대가지고 두꺼운 종이로 만들 때 거기다 썼는데, 이거 불경이 이제 곰팡이 쓰고 해서 말리려고 낱장을 뜯었더니 거기 보니까 무슨 문서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옛날 청주지방에서 만든, 서원경에서 만든 신라 문서, 신라 장적이었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어떻게 나눴으며 그들한테 노비가 얼마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기록 정신이 강해서 세계 기록 유산 보면 우리나라 대단하죠.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다 기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임금의 생활을 승정원 일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어마어마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다 안 됐어요.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콘텐츠입니다. 우리의 콘텐츠의 힘입니다.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 미국 잽도 안 됩니다. 저것들 처음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서 미국으로 가지고 온갖 인종들이 미국에 모여서, 이게 잡종 문화가 원래 강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겨가지고 미국의 힘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은 미국이 됐지만, 그 미국의 힘은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런 강력한 문화적 힘을 갖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 그리고 그것을 다 조상들이 남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그날, 우리는 석유가 없다고 늘 한탄했었는데 석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 우리 민족의 힘, 이것이 바로 그런 기록 문화에 담겨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더구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후로 어마어마한 기록 문화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카톡에 다 실려서
어딘가에 서버로 저장돼 있겠고, 지금 우리들의 사진이 보면요, 기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나중에 역사 배울 놈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기록을 도대체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자, 고대역과 들어가 볼까요? 또? 그래서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고, 차이 말했습니다. 군장은 부족장이, 청동기를 지배했던 군장이 다스릴 국가를 고조선 최초의 국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군장들이 뭉쳐서, 제가 이거 비유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한 사군을 내쫓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부족장들끼리 단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뭉치다 보니까 부역, 고구려, 옥저, 동해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서 연맹왕국이 되었다. 이 연맹왕국이 되지 못한 나라가 동해하고 옥저입니다. 그죠? 동해하고 옥저는 그냥 군장과 단계에서 뭉쳤어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왕권이 점점 강해져서 군장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입니다. 왕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부족장 세력이 중앙 귀족화됩니다. 우리가 맨날 아이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차이죠.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하면은 그 특징이 뭐냐? 첫째, 율령을 반포했다. 기억나시죠? 나라를 이끌어갈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율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 세계를 통일했어요. 호랑이를 믿는 놈, 곰을 믿는 놈,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놈, 무당을 믿는 놈,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뭘 통해서? 고등 종교인 불교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토 정복 사업에 뛰어듭니다. 영토 정복 국가로서 성격을 지녀요. 그래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감으로써 강력한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죠. 자, 기타 이제 그 관제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춥니다. 고대 국가 면모를. 이 율령반포, 불교 수용, 영토 정복국가의 특징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죠? 중앙 집권국가, 고대 국가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표에 다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세 나라가 처음에는 전부 다 연맹왕국 단계를 거쳤습니다. 졸본 시대의 고구려, 위례 시대의 위례 백제죠. 훈납토성이 있는데, 그리고 신라 사로국. 자, 사로국 이런 연맹왕국 단계를 지나서 중앙 집권 국가로 이런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 때가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때. 그래서 태조왕 때부터 고국천왕 때까지 1세기 말에서 2세기 말,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누렸던 임금이 고구려 태조왕이에요. 태조왕. 그러니까 장수왕이 96년인가 93년 정도 됩니다. 제2기간이요. 수명이 아니라 왕자리 누린 게. 근데 이 사람 100몇십 살 돼요. 태조왕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기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떡합니까? 태조왕. 그래서 태조왕 때부터 고국천왕 때, 이때부터 정복사업이 시작되고 부자 상속제가 시작됩니다. 고국천왕. 그죠? 이렇게 상속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러다가 소수림왕 때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수림왕 때 체제 정비라고, 제가 색깔을 의미 있게 칠했다고 그랬죠.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임금이 고구려는 누구라고요? 소수림왕. 4세기 소수림왕. 자, 또 하나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임금 이름 앞에 시대를 붙여주십시오. 네? 고이왕은 그냥 고이왕이 아니라 몇 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내무랑은 몇 세기 내무랑? 4세기 내무랑. 장수왕은 몇 세기 장수왕? 5세기 장수왕. 알겠어요? 이렇게 마치 여러분 이름 앞에 성이 있는 것처럼 임금들 이름 앞에 성처럼 시대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임금 이름 딱 들으면 몇 세기가 바로 나옵니다. 옛날 임금들은 사실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배한 게 바로 연호죠. 연호를 사용했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연호를 사용합니다. 고종이 황제가 되면 광무 이렇게 연호를 쓰잖아요. 순종이 황제가 되면 융희, 지금부터는 순종 황제의 시대야. 그래서 달력을 새로 만든다. 이게 융희예요. 고종이 황제가 됐습니다. 광무. 그전에는 뭐냐? 우리 거 없었어요. 중국 거 달력을, 중국 거 연호를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지배자는, 권력자는
시대를 지배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시대를 지배합니다. 서기가 서력기원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태어나기 이전 시대도 지배합니다. 비포 크리스트. 그죠? 이렇게 해서 시대를 4세기 소수림왕 때 고구려는 체제가 정비되고, 자 마치 법칙처럼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체제가 정비되면 그 다음에는 영토 정복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누구라고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까지. 그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장수왕 다음 임금 때까지 약 100 몇십 년 동안 전성기, 4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 약 100년 넘게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광개토왕, 장수왕, 장수왕 아들은 왕 못했다는 거 다 아시죠? 이거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 장수왕 아들이 이름이 조다라고 합니다. 조다. 이 조다 같은 놈일 때 그 조다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수왕의 손자가 문자명왕입니다. 문자명왕. 그래서 문자명왕 때 사실은 고구려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왕이 제일 오래 살았어. 광개토대왕 때 영토가 제일 넓었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제일 오래 산 임금은 누구고? 태조왕이고.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는 장수왕의 아들인 문자명왕 때 제일 넓었습니다.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던 북부의 땅 조금을 더 버텼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뺏어놓은 땅에다가 자기가 조금 더 버텼어요. 그래서 문자명왕 때 최전성기, 최대 판도를 구가.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는 최대 판도를 구가했다고 마저 틀려요. 아닙니다. 광개토대왕 때가 아니라 장수왕 이후에 문자명왕 때이다. 어쨌든 질문 하나 해요. 이제 졸본 시대 저때 그 고주몽하고 태조왕하고 좀 헷갈린. 태조왕이 고주몽은 아니죠? 고조가 아니죠. 태조왕 훨씬 뒤이죠. 태조라는 말이 BC. 자꾸 BC 37년입니까? 나라 세운 사람은 다 태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 얘기고 우리가 중국의 시호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얘기고 네네네. 그때는 아직 고유한 왕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아마 후세 사람들이 붙인 것 겁니다. 저도 태조왕도 그 정도로 끝발이 있는 힘이 센 그런 임금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도 위례시대 고유한 백제는 특이합니다. 이 특이한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백제는 고이왕 때 태조왕처럼 출발하자마자 아예 에라 다 갖춰버리자라고 해서 율령까지 만든. 그러니까 백제는 가장 먼저 체제 정비에 앞섰습니다. 제2합방. 왜 백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했을까요?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빨리 갖춰야 될 필요성이. 뭐 호남만 하면 답변이죠. 고상하게. 왕권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전공자가 유의민 집단 권 체제를 고쳐야 되는 똑똑하니까. 맞는 말. 백제는 시스템이 불안했어요. 왜냐? 원래 백제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마한 세력이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마한 땅이죠. 그 마한 땅을 고구려 왕자 2명이 내려왔어요. 고조몽의 아들 2명이. 그래서 비류와 또 원조가 내려와서 비류는 인천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망해버렸다고 그랬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어디로 간 사람이 일본 가서 천황이 됐다는 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원조가 백제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 거예요. 마한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한 토착 세력과 새로운 고구려에서 이주해온 집단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뭐가 필요할까요? 법, 시스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야 이거 법으로 정하자. 우리 사건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백제는 제도 정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집단 백제라고 하는 알다시피 백제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도 나라 이름 속에도 제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이라는 것은 원래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널 제자입니다. 건너온 나라다라는 의미죠. 백제가 이주민 집단이 세운 나라예요.
원래는 나라 이름이 십제였다고 했잖아요. 십제에서 그 비류를 따라간 인천으로 갔던 세력까지 소선호까지 합세해가지고 백제가 됐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백제는 이렇게 이주민 집단과 마한 토착 세력과 갈등이 심해서 그걸 봉합할, 그걸 정비할 필요성 때문에 일찍 체제를 정비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체제가 빨리 정비되면 그다음 뭐가 와요? 전성기를 부과합니다. 전성기를.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들한테 이거 강조합니다. 야, 너 찌질하게 좀비처럼 평생 살래? 뭔가 좀 가지면서 살래? 있어 보이게 살래? 그러면 되게 다 있어 보이게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봐, 역사적으로 봐라. 시스템이 정비돼야 전성기를 누린다. 시스템이 정비돼야 전성기. 너는 뭘로 시스템을 정비할 거냐? 그게 공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제 입장에서. 와, 그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어마어마해졌을 텐데,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훨씬 더 어마어마했을 텐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노는데 그 혈안이 돼 있었구나, 이런 아쉬움이 한편에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때 더 재밌게 못 놀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애들한테 야, 이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걸, 이런 말 하지 말고, 고구려도 백제도 시스템이 정비되면 반드시 전성기가 오더라. 너는 시스템이 언제 정비해야 되겠느냐? 지금 해야 돼. 중고등학교 때 이때밖에 책 읽고 이때 책 읽어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이걸 풀어먹고 사는 거야, 평생. 이런 논거로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납득을 해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역사적 사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백제는 이주민 집단의 집단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토착민들과 이주민 세력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일찍 체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4세기 누굴까요? 근초고왕. 어마어마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게 신라였고, 그죠? 그래서 백제가 많이 소외되고 백제 역사가 기록에서 누락돼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백제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백제 역사가, 어마어마한 백제 역사가 오히려 일본의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 고서기 이런 데 많이 기록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조작하고 왜곡했다라고 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냥 무조건 애매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적대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면 찔파 이렇게 돼가지고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오히려 일본사에 백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백제와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국가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백제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백제가 망할 때 실제로 그 백제의 왕자였던 왕자 퉁을 보내서 백제 백광까지 이렇게 구원군을 보냈던 것도 일본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는 사로 육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고유한 전통이 강했다는데, 이 사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뇌물 마립간 때 비로소 고대국가로 출발했습니다. 뇌물 마립간 때 고대국가로 출발했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신라는 왕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고유한 신라의 왕명이 있었죠. 맨 처음에 뭐였어요? 박역거세 때는 거서관이라고 불렀죠. 거서관. 태양 이런 뜻이랍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 그 다음에 차차웅. 차차웅은 중이라는 뜻이에요. 중. 차차웅이 변해서 차차웅 차웅 자웅 자웅 중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중이라는 우리말의 순수한 이 승려음이잖아요. 이 승려라는 중어원이 차차웅이랍니다. 차차웅 차웅 차웅 자웅 자웅 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제정 일치 시대. 그죠? 승려가 다스리다. 승려로서 다스리다. 무당이 다스리다. 그런 시대였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금이었습니다. 이사금은 이빨금, 입금 많은 사람이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빨금 많다는 얘기는 이빨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어른이 전부 다 이빨 나면 몇 개인가요? 사랑니까지 해서 32개인가요? 하여간 이빨을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어볼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떡을 이렇게 딱 씹어보고 떡에 찍힌 이빨 금수가 많은 놈이 왕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장자가 왕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사에서는 오래 살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야, 만지혜가 많이 생겨. 지금은 오래 살면 죄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오래 살게 돼 있는데 오래 산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노인들을 많이 우대하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애물단지로 취급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사금 다음에 마립간. 마립간 이거 우두머리 이런 뜻이라고 해요. 마립간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가 소대가리죠. 머리죠. 머리 큰 놈. 말뚝 자리에 높이 올라 앉은, 그러니까 남들과 구별되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이런 의미로 마립간. 그래서 이게 실권자다. 실제로 권력 있는 실권자다, 그런 의미고, 비로소 이제 나중에 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거사,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러니까 신라의 고유한 왕명, 왕이라고 부르기 이전의 왕명, 우리나라의 고유한 왕을 부르는 칭호 변천 과정을 보면은 아, 전에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구나,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구나, 그러다가 대전일치 시대 군장이었구나, 그 다음에 칠거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죠? 그리고 비로소 왕. 자, 언제부터 마립간이냐? 뇌물왕 때부터 뇌물 마립간이라는 실권자로서 의미로서 그런 칭호를 쓰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행한 것은 법풍왕입니다. 법풍왕, 그죠? 법풍왕 때 체제정. 그래서 6세기 초 법풍왕 때 체제를 정비하고, 법풍왕 다음에 진흥왕 때 영토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진흥왕이 한 가장 큰 업적은 뭘까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겁니다. 신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킬레스건이 바로 폐쇄성이죠. 고립됐다는 것이었죠. 한반도 동남쪽에 지역적으로 고립됐던 신라가 그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뚫고 넘어간 게 바로 한강 유역에서 진흥왕 때. 그래서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한강 하류까지 성황을 배신하면서까지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흥왕 때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진흥왕은 영토 정복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화랑 제도를 공인했어요. 그래서 화랑을 하나의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동력을 삼았습니다. 삼국을 통일할 인적 동력을,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춘 것도 진흥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러분 그 프린트에 보시면 이 표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야 왕국의 변천 과정을 좀 보실래요? 가야는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가야가 얼마나 가야가 중요하냐? 제가 볼 때 가야는 김해김씨 하나만 갖고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가장 쪽수가 많은 게 김해김씨인데, 그 김해김씨의 고향이 바로 어디예요? 가야입니다. 그리고 김해김씨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한국사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다. 거기에 비해서 백제와 신라 틈바구니에 있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가 일찍 망해버리는 바람에 역사 기록으로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자에 가야의 유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발굴 못한 무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복천동 고분이랄지 또 부산 또 고령, 그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유물들을 보면, 야, 가야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맞먹을 만큼 센 왕권을 가졌네. 유물의 사이즈나 유물의 중요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야 역사는 지금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고, 특히 가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 역사에서 배운 야마토 조정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거기 외화의 중개무역 했잖아요. 그 외에다가 야마토 조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가야의 영향. 특히 이제 야마토 조정 이전에 야요이 문화 시대부터 이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고 하죠. 스에키 토기에. 전기 가야 연맹은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이 몇 개였어요? 6개 가야 연맹이었죠. 6개 가야 연맹. 그 중에 금강가야가 맹주였고,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군이
가야를 쳐들어옵니다. 고구려군 동그라미. 이 고구려군을 끌고 온 임금이 바로 누구냐? 사색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왜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침략했을까요? 이때 가야가 백제랑 가야랑 일본이 한 통속이었어요. 일본하고 백제는 원래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야도 백제한테 빌붙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늘 괴롭힙니다. 약한 신라를 괴롭히자 신라 왕 내무랑이 고구려 왕 누구한테? 광개토 대왕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대 5만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 지역에 가야 지역에 있던 일본 놈들을 완전히 내몰았습니다. 외놈들이 드글드글했었는데 이놈들을 내몰고 특히 신라의 고구려 군사가 주둔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진 호명 그릇입니다. 거기다 옆에다 써놔보세요. 광개토대왕의 호명 그릇. 그러다가 이제 금강가야가 맹주국이었던 체제가 가야 중심 세력이 금강가야 중심 세력이 와야 되고, 가야 중심 세력은 낙동강 서쪽에 있는 대가야 고령 지방입니다. 지금의 고령. 왼쪽 금강가야는 김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고령입니다. 고령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대가야가 562년 진화에게 멸망함으로써 가야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지만 지금도 가야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가야의 문화, 가야의 유산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희한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것도 파워포인트에 다 집어넣고 싶었는데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사를 우리가 봤죠. 중국의 이 시대를 후한, 위촉, 오, 그리고 이걸 통일한 게 서진. 서진한테 밀려서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가 있던 자리에 동진을 세우고 동진, 송, 제, 양, 진 이 6개 나라를 묶어서 뭐라고 했죠? 육조라고 했죠. 육조. 또는 남쪽에 송, 북쪽에 북이가 있던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답니다. 특히 오, 동진, 송, 제, 양, 진 이 육조 문화를 강남에 있던 육조 문화를 귀족 문화, 그렇죠. 화려한 귀족 문화. 이 화려한 귀족 문화가 어느 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우리나라? 백제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대로 백제한테. 그래서 그 양나라의 벽돌 무덤이 백제 무령왕의 무덤에 영향을 주었다. 기억나시죠? 양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589년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당이 세워졌습니다. 당이 618년. 자, 이렇게 중국이 대분열기를 거치고 있을 동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씩씩하게 이어져 나갑니다. 태조왕, 미천왕, 밑에 미천왕 봐보세요. 낭낭을 축출하고 써있죠. 가로 열고 313년 이렇게 써놔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기원전 108년에 우리나라에 한 사군이 설치됐었는데 저 밑에 미천왕 있잖아요. 밑에 고구려 밑에 칸에 거기 낭낭 축출 뒤에다가 313년 이렇게 BC 108년에 한 사군이 설치된 이후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최후의 한 사군이 누구였어요? 낭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천왕이 313년 낭낭을 축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축출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토 정복 전쟁이 이미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영토 정복 전쟁은 전성기 때 이루어지지만, 그죠? 이미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 고구려 소수림왕 때 체제를 정비하더니 됐죠. 율령, 불교, 태학 설립 중요합니다. 태학.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소수림왕 372년에 세워졌으니까 서양 놈들이 얘기하는 대학보다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대학을 세운 겁니다. 국가적인 대학이죠. 국립대학이죠. 태학. 그래서 사이즈가 어쨌냐, 뭘 가르쳤냐를 떠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때 5세기는 고구려 주도기입니다. 5세기. 고구려 주도기 밑에다가 5세기라고 써두시고요. 됐죠? 광개토 대왕이 4세기 말 사람이니까 거의 5세기라고 볼 수 있죠. 장수왕 때까지. 그리고
백제로 가봅시다. 고이왕 때 체제를 정비하고 근초고왕 때 전성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근초고왕. 전성기인데 근초고왕은 왜 고구려 주독이라고 백제 주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지 않았어요. 신라는 아직 어린애라 삼국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주로 싸웠습니다. 누가 맞았어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싸우다가 고구려가 터졌습니다. 고국 원왕을 죽였습니다. 근초고왕. 알겠죠? 그래서 이 원수를 갚은 게 장수왕이죠. 장수왕이 나중에 와서 백제왕 계로왕을 죽이죠. 그죠? 이렇게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때는 싸웠습니다. 근초고왕 때는 백제하고 고구려만 싸우고 신라는 끼지 못했다. 그 뒤에 비로소 신라가 내무왕 때 고대국가로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를 백제가 처음 받아들이고 동진의 중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했다라고 하죠. 동진의 중 마라난타가. 그 다음에 계로왕 문주왕 때 이때는 이제 고구려 주독이라서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해가지고 백제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잡아 죽임을 당하고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했습니다. 누가 웅진으로 천도했다고요? 문주왕 때. 백제 누구요? 문주왕 때. 두 명밖에 없어요. 천도한 임금이. 백제 누구? 문주왕. 백제에서 천도한 임금 문주왕.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네, 성왕이죠. 지금의 부여 사비로 천도한 게 성왕이죠. 이렇게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 475년.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 이후에 무령왕 때, 또 성왕 때, 성왕은 사비천도를 단행하고 백제의 중흥을 이끌게 됩니다. 중흥을 하기 위해서 성왕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왕은 싸움도 잘하고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욕심부렸어요. 과거의 영화를 백제의 영화를 만회하고자 너무 욕심부려서 신라를 마구 쳐들어가지고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마구마구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랑 싸우다가 옥천에서 관산성에서 그죠? 신라 매복군한테 걸려서 성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백제하고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죠? 백제하고 신라는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 경상도 전라도의 그 뿌리 깊은 앙숙관계 이것이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나중에 백제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포석장에서 경혜왕을 죽입니다. 신라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여요. 그래서 백제 놈들은 잔인한 놈들 이런 인상이 신라 사람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은 우리가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다. 볼 수 있죠? 어느 나라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신라는 지중왕 때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뇌물 마립간에서 지중왕 때 왕칭호를 사용하더니 법흥왕 때 율령반포 불교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진왕 때 영토 정복 사업에 나섭니다. 자, 신라는 그러다가 결국은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죠. 고구려 신라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여제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 나라한테 이제 같이 두들겨 맞으니까. 그래서 신라가 누구한테 원조를 청해요? 중국을 통일한 위에 보세요. 수나라 당나라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신라의 원강법사가 수나라 황제한테 걸사표를 보내서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수나라는 어디를 칩니까? 고구려를 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누구한테 당했다고 그랬어요? 을주문덕에게 살수대첩에서 괴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수대첩에서 패배가 수나라 멸망의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30만 대군이 완전히 괴멸당하고 살아 돌아간 자들이 2,700명이라고 정확하게 지네들이 지네 역사책에 써놨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전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살수대첩, 청사에 빛나는 살수대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는 망하고 618년 당이 세워지자 이제 신라가 백제 고구려의 협공에 맞서기 위해서 당나라한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618년 건국한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645년 안시성 싸움이죠. 기억나세요? 예. 영화로 봤죠? 전동칫솔이 나오잖아요. 전동칫솔 선전한 애가 양만춘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전동칫솔이 제가 생각나지? 양만춘으로 나온 사람 누구죠? 배우가? 갑자기 조인성. 그래서 이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양만춘의 화살로 결국은 당태종이 눈을 잃고 돌아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한국사에서 잊지 못할 명장면이 바로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한테는 어떤 나쁜 기억을 심어줬을까요? 조선 놈들 건드리다간 잘못 건드리다간 큰일 난다라는 트라우마를 심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전쟁, 당나라와의 전쟁, 그러니까 국가 사이즈로 볼 때 게임이 안 됩니다. 당나라 군대가 100만 명이 창안성을 빠져나가는데 40일 걸렸대요. 100만 명 군대가 출발하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1진 빠져나가, 2진 빠져나가, 40일 동안 빠져나갈 그 규모예요. 알겠죠? 그런 당나라, 그런 수나라 군대에 맞서서 얘네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미처럼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강력한 넘쳐오는 중국의 파도처럼 넘쳐오는 이 인해전술로 넘쳐오는 중국 놈들을 우리가 고구려라는 강력한 민족적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는 역사에서 민족 문화를 수호해낸 민족 문화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중국이라는 거대한 침략 세력을 강력하게 막아낸 고구려라는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두 차례 큰 웨이브, 쓰나미 2번이나 겪었는데도 막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우리 백제, 신라, 고구려 이 나라들이 고구려 때문에 문화가 보존되고 오늘날까지 견뎌온 겁니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된 이런 국가나 문화나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구려 때문에. 고구려한테 빚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이런 저지력이 우리 민족 문화를 지켜내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게 된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중국은 한국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그런 강력한 트라우마를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 못해요. 작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대를 하고 때로는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이놈들은 무시 못할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과 우리 한국은 중국 옆에서 멸망하지 않고 50몇 개나 민족들이 다 없어지고 중국한테 다 통합됐잖아요. 거대한 호수처럼 주변 민족들을 다 빨아들이고 동화시켰는데 우리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조선족들은 자기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이런 힘은 고구려라는 방파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체제가 무너진 백제가 먼저 약한 백제를 칩니다. 나당 연합군이 소정방에 의해서 소정방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신라 소정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660년 백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8년 뒤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676년 문무왕 때 8년 뒤에 고구려가 망한 지 8년 뒤에 비로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왜 이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당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이 끌어들인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뭘 발휘해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 사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부여 고구려 동해 억저가 뭉쳐서 걔들을 몰아냈듯이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했는데 그 망한 백제와 고구려 후예들이 신라랑 다시 손잡고 당군을 몰아내는데 협조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676년 8년간의 전쟁 뒤에 결국은 통일하게 됩니다. 문무왕 16년의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한국 통일까지 과정을 쭉 봤고요. 조금 늦었지만은 통일만 시켜놓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 주에 이제 고려를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그 제가 보내드린 강의에서 부지런히 쫓아오십시오. 저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일부러 빨리빨리 안 나고 좀 민기적거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앞서가서 내용을 알고 와서 여기서 수업 오면은 훨씬 더 박진왕 있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저만 지금 막 독초를 써서 늦춰잡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고려시대를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빨리 고려시대까지 짬빼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수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